자, 이번에는 AI 기술에 대한 스테이트 오브 아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몇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딥블루라는 컴퓨터인데요. IBM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수를 두는 컴퓨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딥블루가 상대했던 사람은요, 게리 카스파로브라는 사람인데, 평가하기로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또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챔피언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996년과 1997년 두 번의 매치를 했었고요. 1996년도에는 사람 챔피언인 카스파로브가 이겼습니다. 물론 컴퓨터를 4대2라는 스코어로 이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7년도에 다시 경기를 했을 때는 딥블루가 카스파로브를 3판승 차이로 이기게 됐습니다.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딥블루란 컴퓨터는 굉장히 많은 학습을 통해서 체스를 두는 방법을 배워나가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1997년도에는 사람 챔피언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997년도에 매치를 사람이 지고 나서 카스파로브가 내년에 다시 한번 매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IBM에서 거절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것은 IBM 왓슨이라는 컴퓨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그렇게 이슈가 되진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하지만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고요. IBM 왓슨이 이룬 업적은 2011년도에 제파디라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퀴즈쇼가 있습니다. 이 퀴즈쇼에 나가서 사람 챔피언 2명을 이기고 승리를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IBM 왓슨이 이겼던 사람 챔피언이 누구냐면 한 명은 켄 제닝스라는 사람이고요. 한 명은 브래드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이 켄 제닝스는 이 제파디라는 퀴즈쇼에서 70번 이상의 우승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도 브래드라는 사람은 이 제파디라는 퀴즈쇼를 통해서 30억 이상의 상금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 제파디라는 퀴즈쇼에서 굉장히 유명한 챔피언이었고요. 그런데 이 두 명의 사람 챔피언을 IBM 왓슨이라는 이 컴퓨터가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왓슨은 의료 분야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알파고 이야기입니다. 바둑을 두는 컴퓨터죠. 알파고 이전까지는 사실 체스 컴퓨터가 1997년도에 사람을 이기긴 했지만 체스라는 거에 비해서 이 바둑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로도 접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바둑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바둑이라는 분야가 이제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컴퓨터로 바둑을 통해서 사람을 이기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게 됐죠. 초기 2015년 매치에서는 파누이를 거의 5대 0으로 이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큰 이슈가 됐던 201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세돌 선수가 한 판을 이기게 됐습니다. 4대 1이라는 스코어로 알파고가 이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바둑 서밋을 했습니다. 근데 2017년도에 이루어진 이 바둑 대회는 사실은 사람과의 대결을 하기 위한 그런 대회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바둑 행사?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둔다는 챔피언을 3대 0으로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이벤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여러 명이서 4명인가 5명이서 이제 팀 플레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고가 바둑을 두고 이런 형태로 게임도 진행이 됐었고요. 또 알파고하고 사람하고 편을 먹고 또 이쪽에 알파고하고 사람하고 편을 먹고 이렇게 게임을 하는 방식의 바둑 경기도 이루어졌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의 대회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알파고가 바둑을 정말 잘 둔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알파고를 이긴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참
알파고가 이만큼 바둑을 잘 둔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일종의 대회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과정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알파고 제로와 알파 제로라는 버전의 이제 바둑을 서로 컴퓨터끼리 대결을 한 거죠. 그렇게 대결을 했었고요. 그래서 알파고 제로라는 것과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이 이제 대결을 했었는데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겼다라고 합니다. 이 알파고 마스터 버전이 이제 이 2017년도에 있었던 이 서밋에 활용됐던 그런 버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알파 제로하고 또 알파고 제로하고 알파고 마스터를 89대 11로 이겼던 알파고 제로하고 그 이후 버전인 알파 제로가 바둑 경기를 했었는데요. 60대 40으로 알파 제로가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알파고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바둑이라는 경기에서 사람이 이긴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기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퍼스널 어시스턴트도 대표적인 인공지능 분야의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홈 스피커도 대표적인 퍼스널 어시스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폰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도 퍼스널 어시스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의 시리라든가 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구글 나우, 아마존 에코, SK텔레콤 등등의 서비스들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을 간단히 살펴보면 사람이 이제 말로 명령을 내리게 되죠. 말로 명령을 내리면 그거를 받고 사람의 스피치를 텍스트 형태의 문장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앞에서 이제 받게 되면요. 이를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받은 텍스트를 처리를 하게 되죠.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어 처리를 하게 되고 또 얘는 NLU도 들어가게 됩니다. 내추럴 랭귀지 언더스탠딩 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답변을 생성하는 프로세스를 돌게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생성하게 되면 얘를 다시 텍스트 투 스피치라는 과정을 통해서 말로 바꾸게 되고요. 이렇게 된 건 인공지능 스피커의 스피커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경우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스피커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구글에서 한 행사에서 듀플렉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듀플렉스를 통해서 이런 사람의 음성을 말하는 그런 인공지능 시연을 했었는데요. 시나리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컴퓨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쪽이 미용실에 예약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겁니다. 그럼 미용실 직원이 그 예약 전화를 받아서 실제 예약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이렇게 대화로 풀었는데요. 전화 대화 시나리오로 풀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도 이거를 들었을 때는 사실 전화 건 사람이 사람인지 전화를 받은 그 직원이 사람인지 사실 구분을 못했어요. 그냥 일하면서 그냥 얼핏 들었는데 전혀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근데도 솔직히 잘 구분이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걸 설명해 놓은 글을 읽고서야 이게 사람이고 이게 컴퓨터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런 퍼스널 어시스턴트의 굉장히 발전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우리나라의 현대나 뭐 이런 회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1월까지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누적 거리가
30억 킬로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의 둘레가 한 4만 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했을 때 30억이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죠. 엄청나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누적 거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도 최근에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직 현실까지 아주 깊숙이 들어와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한 자율주행의 형태로 되려면 아직 약간의 시간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기본적인 아주 작은 형태의 자율주행 기능은 아마 최근에는 많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부터 이제 있었던 크루즈라는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는 주차도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등등등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조금씩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차에도 들어가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정말 사람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특구를 만들어서 현재 테스트 환경에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많은 이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도덕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한데, 이렇게 그냥 한쪽 방향으로 운전을 하면 운전자가 다치게 되고, 그렇다라고 이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다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사람으로서도 정확한 답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율주행 자동차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도덕적인 문제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산재에 있다라는 거죠. 가장 최근의 사고 사례로 보면 2018년도에 이게 가장 최근의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에 테슬라 자동차가 자율주행 중에 이 콘크리트 벽을 인식하지 못해서 실제로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고들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챌린지 몇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사실 AI 기능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AI를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입니다. 알고리즘은 당연히 어떤 분야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실제로 그걸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좋은 데이터가, 기계를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알고리즘이 있다 하더라도 그만큼의 기대 성능을 발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I 분야에 있어서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의 중요성은 특히나 웹이라는 환경을 통해서 데이터가 좀 더 풍부해지고 많아짐에 따라서 더더욱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양질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인공지능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많은 시도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미지넷입니다. 이미지넷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미지 데이터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객체를 식별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지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사례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넷에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통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넷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데이터들,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 혹은 클래시피케이션입니다. 즉 뭐냐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기계가 잘 분류했는지 못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일종의 대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약 1000개 정도의 분류에 해당되고요. 그 1000개 정도의 분류를 알고리즘이 잘 해냈느냐 못 해냈느냐를 맞추는 그런 형태의 대회입니다. 가장 최근에 이
집계된 게 2017년도의 대회입니다. 2017년도에 대해서 분류된 이제 평가를 보면 이쪽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에러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가 이제 분류에 얼마나 잘못 분류했는지 오류율을 나타냅니다. 오류율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면은 얘가 이제 1등부터 제가 쭉 나열을 한 거거든요. 1등부터 이제 5등까지를 나열을 한 건데 보시면은 틀린 게 0.02예요. 그 얘기는 100장 있을 때 2장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췄다라는 겁니다. 100장 있을 때 2장이 틀렸다는 거니까요. 거의 1000개의 분류에 대해서 분류로 따지면 전체 입력 페이지, 입력 이미지 건수로 따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분류로도 굉장히 높은 분류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참여한 게 한 30개 초반 정도였는데요. 한 7개? 8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95% 이상의 정확률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정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또 하나 살펴볼 거는 이제 스쿼드라는 건데요. 스쿼드는 뭐냐면 스탠포드 Question Answering 데이터셋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Question and 데이터셋의 약자고요.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냐면 위키피디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위키피디아에 보면 이렇게 글들이 쭉 쓰여져 있는데 이 글들로부터 질문과 답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어쩌고 저쩌고 어디 출신이다. 이렇게 문장이 쓰여져 있으면 그 문장을 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출생지는 이런 식의 질문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으니까 거기에 답은 어디야? 라고 이렇게 질문과 답의 페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걸 가지고 이 질문을 넣었을 때 누가 답을 잘 맞추나를 하는 게 스쿼드 데이터셋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리딩 컴프리hens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딩 컴프리hension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보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퍼포먼스가 어느 정도냐면 F1 스코어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현재는 정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한 개념이긴 합니다.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어쨌든 정확률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냥 정확률로 본다면 한 89%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0문제 정도 있으면은 한 90문제 정도 맞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올라가 있는 알고리즘들을 보면 첫 번째가 2020년 이제 1월 10일에 측정한 거죠. 2020년 1월 10일에 측정한 걸 보면은 92%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보다 2%나 더 맞춘 겁니다. 사람에 비해서. 그리고 그 다음 것도 한 92% 정도 되고. 이만큼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이제 어떤 이 패시지가 주어졌을 때 이 패시지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스쿼드란 데이터셋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구들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성능들이 점점 높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넷 같은 경우 초창기에 보면 이거를 그래프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정확률이라고 보고 이쪽으로 이제 대회 시간축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오류율이 0.02잖아요. 한 요 정도라고 할게요. 요 정도라고 한다면 처음에 2011년도 2013년도 이때는 한 이만큼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한 60% 정도 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지금 2017년 되면서 얘네들이 정확도들이 막 요쯤에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럼 60%에서 거의 2%대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이런 데이터셋의 개방을 통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연구되고 있고,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굉장히 많이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좀 살펴봤고요. 이로써 이제 첫 번째 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고한 관련 문서들은 이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